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경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에 따른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이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윤리심판원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닌가 윤리위에 회부하여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장경태 의원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혐의가 인정되므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낸 지 하루 만에 탈당을 하겠다고 한 건데요. 들으셨듯이 야당에서는 탈당은 꼬리 자르기라면서 의원직 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 대변인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당 징계를 약간 늦게 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또 늑장 뭐 이렇게 봐주기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장경태 의원과 이제 그 피해자 측의 이제 주장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공신력을 가진 국가기관, 수사기관의 판단을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만약에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어떠한 사안을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 국민의힘이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거는 뭐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또 그때 당시에 윤리심판원이 빠르게 징계를 했다고 하면은 그때야말로 아마 꼬리 자르게 한 것이다. 당에서 끝까지 이 사안을 책임져야지 왜 장경태 의원을 출당시키느냐, 제명시키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금 사정이 있다. 네.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장경태 의원은 당초 무혐의를 자신하면서 본인이 수심위 개최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고소인 측에서는 시간 끌기의 절차 악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정작 수심위는 장 의원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죄질이 좀 나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한 시기를 보면 네. 수사 개시 단계가 아니고 끝날 때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그 심의 결과를 보면 중강제추행죄는 송치 의견,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 때는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보안 수사 후 송치 의견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소위 2차 가해 혐의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둘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인데 여기서 민주당이 정말 실수한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법사위 사보임을 안 시킨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 보면 법사위 때 보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네. 그것도 본인 2차 가해에 관련된 것 같고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사위마저 사임을 시켰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성폭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기관에서 만약에 이렇게 성폭력 관련된 혐의가 생기면 일단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을 해가지고 여성평등가족부에 이걸 보내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정당도 준 국가기관이라고 보면 민주당에서 그런 조치를 했냐 이거죠. 이건 일반적인 비위와 다른 거예요.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다소 보면 위계가 있는 권력형 비리라고 볼 여지도 없잖아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건 징계의 여부가 아니고 상당히 미온적 조치였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징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1월 달에 윤리심판원에 이걸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개월간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이거를 비상징계도 아니고 비상징계는 지도부가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윤리심판원에 탈당하자마자 이것은 과연 미온적인 걸 넘어서서 사실은 편든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국민께 살 만한 충분한 미흡함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경태 의원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4개월 전이었는데요. 이제 조금 전에 여 대변인님이 당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에서 이 별도의 징계 조치 내리지 않은 거는
결국에는 이제 권한 있는 수사기관의 결론이 기다렸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 있으면은 그러면 당내 기구가 뭐하러 필요하냐 이런 무용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장 의원이 워낙 중책인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좀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당에 있는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입장에서 뭐 최상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면은 윤리심판원을 즉각 가동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윤리심판원이 그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요. 네. 그리고 장경태 의원에 관해서도 뭐 강제로 이제 수사하거나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심판으로서는 약간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리심판원이 어떠한 결과를 내놨더라도 아마 양측에서 다 만족을 못했을 겁니다. 네. 아니 너네는 권한도 없는데 이렇게 판단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윤리심판원에 이제 맡기는 게 최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장경태 의원의 가깝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당대표 선거할 때 장경태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많이 도우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장경태 의원이 당에서 중책을 맡은 건 없거든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직이 아니라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출마해가지고 당선된 네. 선출직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을 정조준했습니다. 다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을 한 건데 청와대 설명 먼저 듣고 오시죠. 부동산 주택 정책을 하는 담당자들이 그런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다주택자들이 맞느냐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악되고 난 다음에 업무 배제 조치 같은 것들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와 입안, 보고, 결제 과정에서 모두 배제하겠다는 건데 이 대통령 메시지 이거는 어떤 의도가 좀 담겼다고 보십니까? 네, 첫 번째는요. 정부 정책의 추진력과 그다음에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도 거주 목적의 1주택자였지만 분당 그 집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어쨌든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정책을 믿어달라 이렇게 한번 몸소 이제 실천하신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이 여러 이제 공직자들도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만약에 다주택자이거나 실거주 목적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국민 여러분께서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쨌든 고강도 정책을 이렇게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5월 9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유예가 이제 종료가 된다고 하면은 네. 그 이후에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강벨트까지 이렇게 이제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5월 10일부터는 가격이 더 뛰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일각의 이제 우려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이제 공직자들의 다주택도 이제 점검을 하면서 5월 10일에는 더 센 고강도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신호를 시장에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주택자들의 집을 내놓는다 그리고 업무에 배제시키겠다 하는 거는 약간 여러모로 이제 이 5월 10일 이후에 포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청와대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비서관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거 역시 불법이나 탈법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의혹이 있는 비서관들은 그대로 두면서 이 집을 가진 공직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거 이거 모순 아니냐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만약에 그러면 업무에서 배제할 정도의 부적절하다 그 해당 업무에서 그러면 임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국토교통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임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네. 뭐 정동영, 한성숙 이런 장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임명을 해놓고 업무에서 배제하겠다 그러면 사실 월급이 아까운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만약에 그 부동산이나 이런 주택 관련 정책에서만 논의 결정 이런 과정에서 배제하겠다. 그럼 다른 참모들은 이 주택 갖고 있어도 된다는 소린가요? 예컨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경우에는 지난 그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보면 2채를 갖고 있잖아요, 아파트를. 그럼 이분들은 면접을 준 건가?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의 주된 취지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도지사 시절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랑 똑같이 했거든요.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팔라고 했고 안 팔게 되면 승진이라는 정부에서 반영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정책으로 이어지는 게 공공주택으로 수요를 억제한다는 거였어요. 소위 말하면 기본주택 시리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본 토지세를 걷겠다. 주택세 이런 식으로 증세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던 내용들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근데 그 실현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아니어서 좀 염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업무 능력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 여부로 공직자를 배제하면 이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부장님 이런 비판, 야당의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부동산 정책에 한해서 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정책을 만약에 이제 집행하고 뭐 제도를 설계한다고 하면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책을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 이제 업무 배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능력 뭐 이런 것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이제 그 업무 배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업무를 해도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토비서관이 뭐 국토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교통 정책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럼 부동산 정책은 배제하고 교통 정책은 그대로 하는 것이냐 업무를 반쪽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대통령의 이 업무 배제 이야기가 뭐 그 다주택자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한테는 이 매물로 내놔라 이러한 뭐 신호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자기가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내놔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업무 배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매물 내놓기 이런 효과를 바라고 이제 이런 지시를 하신 것도 일부 있을 수 있다.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에 다주택자가 12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1가구 1주택을 강요하면서 사직하는 참모들이 나왔죠. 그래서 직보다 집 이런 말도 생겼는데 윤 대변인 이번에는 이 직을 택하는 참모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때하고 약간 다르긴 다를 텐데 왜냐하면 범위가 일단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대통령이 이 정책을 최종 결정을 하는데 SNS를 통해서 많이 또 정책 방향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논의하거나 입안 과정에 그 기여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될까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구체화하는 공무원은 많아도 대통령께 건의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입안해가지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책 방향 결정 스타일을 보면 대통령께서 거의 다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께서 지는 책임이어야지 이것마저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게 되면 이 관련된 공무원들이 다주택을 갖고 있는 이해충돌 상황이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할 건 아닌가요?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 조그만 거 갖고 국민께 크게 보이게 하는 이런 효과는 있을지언정 정책을 올바르게 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 마지막으로 주택 정책의 80%는 주거 안정인 것이지 네. 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책을 주안점을 모두 거기다 두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시의 대상이 공직자 내에서 어느 직급, 어느 범위까지 적용이 되는지 또 기준은 뭔지 등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방금도 이렇게 윤 부위원장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이 공직사회에 혼란이 좀 올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면 이거에 대해서 그 공직자들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좀 네.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현황 조사를 한번 하겠다 이렇게 뭐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택 정책에 연관 있는 부서라고 한다면은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실에 뭐 국토교통비서관이 있을 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냥 일반 부처로 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국토교통부 그리고 뭐 금융위, 기재부 이렇게 연관된 부처와 부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청와대에서 실제로 부동산 정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설계하는 이러한 업무
그 체계 그리고 부서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또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 정책 그동안에 작년에 3번의 대책 그리고 이번에 그 대책이 나왔을 때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그 업무 관련자라고 해서 다 알리지가 않고 또 소수만 이제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안의 중요성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이거를 추린다고 하면은 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